네, 오늘은 박지원에 대한 헌정 영상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연암 박지원을 위한 영상인 거고, 예, 뭐 그렇습니다. 박지원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 그리고 조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지원 하면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다들 아실 텐데, 열하일기라는 책이죠. 열하일기라 하면 이제 청나라 황제가 묵던 별장에 가면서, 사신으로 가면 따라가면서 그 당시 느낀 것들, 봤던 것들, 생각들, 혹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이제 적은 책이에요. 열하일기가 되게 중요한 게 조선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 그래요. 나쁜 의미로. 왜냐면 조선은 성리학국가고 문체라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왜냐면 조선은 성리학국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성리학이라는 상부구조 하에 다 정립이 되던 국가여서 열하일기는 그 틈을 깨고 들어온 거죠. 폐간잡기라 그래서 이제 길거리 글씨체들,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쓴 건데, 정조 입장에서는 그게 많이 불쾌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체 반정이라는 것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얘기해보고, 어쨌든 이제 박지원 하면 열하일기, 박지원 하면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연암이라는 호도 붙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제가 좋아하는 박지원은 사실 조선 최초의 근대인이에요. 근대인. 조선은 전 근대이죠. 그러니까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돌아와서 조선이란 국가를 세운 이래로 조선은 쭉 뭐였냐면 농업국가였죠. 잘 생각해보면 신석기 이래로, 신석기 때 이제 농업혁명이 발생한 이래로 조선은 계속 농업국가였던 거예요. 농업국가. 그러니까 그 틀을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거죠. 조선의 정신적인 어떤 토양, 그 수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는,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더 뛰어났는지는 상대적인 거라서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조선은 어쨌든 농업국가였고 전근대였던 거죠.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이제 조선 후기잖아요. 박지원은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초의 근대적 고민을 한, 조선이라는 전 근대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를 고민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박지원은 최초의 조선 근대인이다. 박지원이 뭘 이끄냐면은 그 유명한 북학파를 이끌어요. 북학파. 그러니까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자라는 학파인데, 이제 그 학파 안에 박지원이 리더 격인 거고, 역사에 많이 나오죠. 박제가 혹은 뭐 유득공, 이런 분들이 이제 박지원의 후배들인 거예요. 박지원의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조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논했던 파인 거죠. 조선, 자, 그럼 박지원이 왜 근대인일까요? 조선이 전 근대인데 이걸 벗어나서 어떤 생각을 해야, 아, 저 사람은 참 저 당시에 근대적인 생각을 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은, 박지원이 이제 주장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수레예요. 수레. 아이고, 분필이. 수레를 이용하자. 수레라 하면 큰 바퀴가 달린 마차잖아요. 조선은 그때 어떻게 물자를 왔다 갔다 했을까요? 지게죠. 등에 지고 가는 장수들. 혹은 양반들 뭐 타고 다녀요? 가마 타고 다니죠. 말도 아니고 가마를 타고 다닌다고요. 자, 조선은 수레의 이용이 없었죠. 수레나 하면 물자를 왔다 갔다 나르는 거죠. 즉 수레는 상업의 이용이에요. 우리 좀 상업 좀 제대로 해보자. 또 뭐에 대한 연관이 있냐면, 수레라 하면 길이에요. 길. 박지원이 뭘 그렇게 한탄하냐면, 열하일기에서 조선에는 길이 없다, 제대로 된 길이 없다. 왜냐하면 조선은 다 꾸불꾸불 산길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물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사람의 왕래가 안 되고, 당연히 상업이 안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레를 이용하자. 상업을 발달시키자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고, 수레를 통해, 수레 이용이 없는 이유는 길이 없어서다. 그래서 길을 만들자인 거죠. 두 번째 뭐 얘기하냐면, 열알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열알기의 결론은 청을 배우자. 청나라를 배우자. 청나라를 배우자 하면 되게 좀 멋있는 단어 같죠? 아니에요. 그 당시 조선인들은 이게 뭘로 들렸냐면, 오랑캐를 배우자라고 들린 거죠. 조선인들에게 청나라는 왜 오랑캐인가요? 청나라는 사실 여진족이잖아요. 여진족이 이제 청이 된 거고, 청은 이제 명을 몰아낸 거죠. 그렇죠? 명나라. 한족 국가인 명나라를 몰아낸 건데, 조선은 사실 어떤 나라인가요? 명의 아버지 조선 자기가 아들인 나라. 즉 조선은 소중화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였잖아요. 소중화 사상. 이게 뭔가요? 자기들이 작은 중국이다. 그쵸? 지금 후대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싫은 얘기죠. 그쵸? 조선은 사실 저한테 애증의 국가인데, 말이 많아지네요. 격가지로. 예, 조선 생각하면 항상 애와 증이 같이 있어요. 좋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어쨌든 조선은 소중화 사상. 그러니까 박지원이 청나라를 배우자, 오랑캐를 배우자, 즉 청나라를 배우자라는 애들은 북학파인데, 그 당시 어땠겠어요? 조선 성리학자들이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학파는 주류가 될 수 없었죠. 예, 박지원이 근대라 함은 조선, 그러니까 성리학적 이념, 뭐 이기론 있잖아요. 좀 말이 많아지는데 잘 따라보세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학파 논쟁이라 하면 보통은 야, 이가 맞아, 기가 맞아, 이기론. 아, 누구는 이가 맞대. 아, 누구는 기가 우선이래. 아, 서경덕, 이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학파가 아니고 최초로 기술을 배우자라는 학파인 거예요. 청나라의 기술을 배우자. 이게 만약에 이게 그 주류가 됐다면 아주 이게 중요한 논점인 게, 청나라를 배우자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서양을 배우자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하면은, 이게 기술을 배우자라는 건데, 이때 기술을 누가 갖고 오냐면 청나라에서 서양 애들 데리고 오죠. 뭐랑 같이 갖고 오죠? 천주교랑 같이 갖고 오잖아요. 재밌죠? 정약용은 천주교를 믿고 박지원은 기술을 논하고,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조선이 그 당시 후기에 정조 때, 그러니까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리는 그 정조 시기에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님은 이 천주교를 믿고 박지원은 이 기술을 주장하고, 만약 이 두 개가 잘 됐다면 조선은 근대화를 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쵸? 문화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 박지원, 열하일기. 일단 우리가 알아들 건 수레를 주장하셨고, 청나라를 배우자 하면 그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는 오랑캐를 배우자인 거죠. 최초의 근대인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박지원의 아들이 누구냐면 박종채인데, 박종채는 사실 그러니까 벼슬을 못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센세이션이어서, 열하일기가 너무 문제작이어서 박종채는 자기 아버지 이런 말 그대로 뒤처리인 거죠. 유작들 정리하고 숨겨졌던 책들 모아놓고 그 일로 일생을 바쳤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박종채의 아들인 박규수가 나오는 거죠. 박규수,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죠. 박규수 하면 일단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이 떠오르죠. 뭐가 떠오르나요? 이거 역사 근현대사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임술, 농민봉기가 떠오르고요. 이때 이제 박규수 선생이 안핵사로 파견돼서 뭐 잘 해결하시죠. 그 다음에 제네럴 셔먼호 사건.
이때 이제 박 교수가 이 제너럴 셔먼 미국배죠. 미국배. 이걸 불태워버리죠. 화공작전을 불태워버리죠. 근데 전해지기로는 박 교수 본인은 배는 불태워야죠. 왜냐면 남의 나라에 무단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생존 미국인들을, 여기서 이제 생존한 미국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를 이제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협상을 하려고 했다 해요. 미국이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살려놓고, 그럼 이제 우리는 유리한 협상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통상이라든가 어떤 개화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했는데 그 당시 평양 사람들의 분노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생존 미국인들을 주민들한테 던져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몰매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박 교수가 중요한 게, 박지원이 최초의 근대인이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학파가, 이 박지원의 정신이 그대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박 교수에게까지요. 박 교수 하면 뭐가 또 중요한 거냐면은, 박 교수의 집인데, 박 교수에게 유명한 게 박 교수의 집이라고요? 맞아요. 보이나요, 이거 잘? 그러니까 박지원의 집, 북학파라는 게 박지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면, 그쵸? 북학파가 사실 다 박지원이 이끈 거고, 박지원 다 후배들이란 말이에요. 이 개화 정신이 박 교수로 이어져서 박 교수의 집에서 그대로 후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대 정신이 그렇게 전해져요. 자, 박 교수의 집 들락날락했던 사람들 1번. 첫 번째 군상을 한번 써볼게요. 김홍집. 예, 이런 사람들이요. 김홍집은 누구죠? 조선 근대를 배울 때 온건 개화파잖아요. 온건 개화파, 그쵸? 자, 2번.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이분들 누구죠? 급진개화파죠. 자, 그러면 재밌는 게, 박지원을 통해 형성된 근대 정신이, 박종채 아저씨는 정리를 하고 박 교수가 그거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신의 집에서 이제 여러 학설을 설파하고 근대 정신을 가르치고, 청나라 책들, 기술책들, 지구는 둥근 거야 얘들아, 지구는 둥글고 우주라는 게 있단다, 이런 걸 진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는 거죠. 이렇게. 재밌죠? 이분들이 뭐 하나요? 이분들. 예, 갑신정변이죠. (1884년인데) 제 생각에 갑신정변은 조선 최초 엘리트 주도의 근대운동이라고 좀 판단을 해요. 갑신정변에 대한 판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옳게 보는 사람, 옳지 않게 보는 사람. 왜냐면 어쨌든 일본을 끌어들였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 최초의 근대인 박지원, 그게 뭘로 이어지냐면, 최초 엘리트 주도의 근대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인 겁니다. 또 혼잣말 좀 해볼게요. 이게 엘리트 주도의 운동이면 최초의 민중 주도 근대 운동은 뭡니까? 동학 농민 운동이죠, 그렇죠? 그건 꼭 언급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엘리트 주도 운동, 갑신정변, 최초의 민중 주도 근대화 운동, 동학 농민 운동. 어쨌든 박지원이라는 큰 거목이 있었고, 그 정신이 이렇게 박 교수로 이어져서, 박 교수는 집에서 자신들의 후학을 가르치고, 그것이 김홍집을 비롯한 온건개화파와 김옥균을 비롯한 급진개화파로 이어졌다. 박지원의 의의는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물론 국문학자로서 박지원, 여러 소설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돌아가신 박지원 선생께 제가 바치고 싶은 건, 당신은 최초의 근대인이었다. 그 근대 정신이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이어졌고, 실패는 했지만 역사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박지원 하면 이제 이 영상 보시고 구글 같은 데 이제 연한 박지원 찾아보시고 열알기 같은 건 이제 두꺼운 책이 있어요. 상중하로 번역된 게 있는데 그거 읽으셔도 좋고 고미숙 선생님이 쓰신 열알기 그거 읽으셔도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접해 보시면서 박지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음 합니다. 예, 이거는 순전히 제 욕심에 의한 영상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연한 박지원에 대한 헌정이에요. 네, 다들 박지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